과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물리학을 떠올립니다. 물리학이 세상 만물의 근본적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상 만물 그 자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식물, 동물 등이 모두 생물이며 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생물학 또한 과학이죠. 생물학을 이해하지 않고는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인간에 대한 이해도 어렵습니다. 결국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생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수라는 것이죠. 크게 봐서 보통 사람들이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합리적으로 보고 세상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고 같이 합리적으로 살기 위해서죠.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근본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일 것 같아요.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목 관장은 생물학이야말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뼈가 하나 없는 거 있으니까.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이루어진 생물학과 경제학의 특별한 만남.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와 함께 생물학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기업들끼리 모여가지고 엄청났어요. 경제학만큼이나 중요한 생물학. 우리는 왜 생물학을 알아야 하는가? EBS 특별기획 통찰에서 그 의미를 함께 찾아봅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과학 그러면 먼저 물리학이나 화학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물리학이나 화학은 노력만 하면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반드시 2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가라앉고 공장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비해서 생물학은 훨씬 쉽게 느끼거든요. 그 이유가 왜 생물학은 우리 자연어로 배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생물학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학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이나 물리학과 달리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아니라 2보다 훨씬 큰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달리던 자동차를 갖다가 분해해서 깨끗이 소재해서 다시 조립을 하면 자동차는 더 잘 달려요. 그런데 물속에서 어항에서 헤엄치던 물고기를 잡아서 막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하면 다시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조립한 붕어는 더 이상 생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생물계는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아래 단계에서는 없던 성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세포에서는 없던 성질이 조직에서 나타나고 또 기관계에서 없던 성질이 개체에서 나타나고 또 심지어 개체에서 없던 성질이 개체군에서 나타나고 하죠. 이것을 우리 창발성이라고 하잖아요. 창발성.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 20세기 다인이라 불리는 에른스트 마이어는 1996년 그에 져서 이것이 생물학이다 해서 생물계는 위계 구조를 가졌고 각 단계를 오를 때마다 그 하위 단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속성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창발성 때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생물인 단백질 분자들이 모여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고 인식 능력이 없는 뉴런들이 결합해 자기 인식 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창발성의 예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직해 무의식 중에 좀 더 높은 차원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창발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리학과 화학 역시 거대한 학문이잖아요. 하지만 물리학과 화학은 환원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커다란 물질을 쪼개가다 보면 결국에는 원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자 차원에서 되게 많은 걸 연구를 하고 원자 차원에서 만들어진 부분에서 만들어진 퍼즐들을 다 모으면 그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물학은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퍼즐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생물학은 생물을 다루는 학문인데
그렇다면 생물이 뭔가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죠.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람들이 골몰해 해왔던 질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나무에서 내려온 직후부터 저 생물이 뭘까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냥을 하며 살았든 과일을 따먹었든 시체를 주워 먹었든 아니면 뭐 농사를 지었든 항상 사람들은 동물과 식물 사이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항상 살아있는 것과 사는 것에 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었던지 언젠가는 살아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생명이 뭐라고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2400년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물리학자인 슈레딩거에 이르기까지 같은 질문에 천착했어요.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쉽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해보죠. 생물은 그냥 살아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모두 다 살아 계시니까 자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자라나거든요. 사람은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자라니까 생명일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매일 자라나고 또 그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들도 점점 커나갑니다. 그러니까 성장만으로는 생명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움직이거든요. 그 운동성은 생명의 속성일까 했는데 인공지능들도, 그러니까 로봇들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생명의 특징일 수 있는데 자발적 운동만으로 이제 생명을 설명할 수는 없죠. 저는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서 영양분을 태우고 그 에너지를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죠. 자동차도 똑같잖아요. 자동차에도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탈 때 생기는 에너지 갖고 자동차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호흡은 생명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것만도 생명을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좀 한결같아요. 근데 제가 한결같다는 게 저희 집사람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다든지 조국에 대한 사랑이 한결같다는 뜻이 아니라 제 체온이나 체액의 산성도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호르몬 덕분이거든요. 이런 한결같다는 걸 좀 어려운 말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돌멩이에게는 항상성이 없거든요. 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돌멩이도 뜨거워지고 차가우면 차가워지죠. 냉장고는 4도씨로 일정하잖아요. 하지만 냉장고의 항상성은 자기 스스로 항상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또 생명체가 딱 4도라고 맞춰주고 조건이 전기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와 로봇의 항상성은 생명이 정해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생명성은 생명과 무생명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먹고 또 매일 배설을 합니다. 근데 제가 먹고 배설한 양의 차이보다만큼 제가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몸에 들어온 물질을 다른 물질로 전환하면서 차이가 에너지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걸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멩이와 로봇은 물질 대사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물질 대사하니까 물질 대사는 생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냥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물질 대사는 누가 하는 걸까? 그 주인공이 이제 세포 안에서는 단백질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온갖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이나 탄수화물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호르몬이나 독, 그다음에 항체로 작용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질 대사 작용을 하는 효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에 관한 인류의 관심은 그 어느 것보다도 오래되었지만 생물학의 역사는 되게 짧습니다. 생명에 관한 지식인 생물학이 과학의 영역에 들어온 것들은 19세기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을 뜻하는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1799년에서 1802년 사이에 4명의 독립된 과학자에 의해서 등장해요. 가장 널리 퍼뜨린 사람은 용불용소를 만든 라마르크였죠. 생물학의 기원을 찾기 위해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학자이기 이전에 최초의 생물학자로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 경험주의적인 자연관과 자연 질서를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 분야에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 연구 가운데서 특히 관찰과 이론 면에서 두드러진 것은 동물학 연구였습니다. 자연 속의 식물들을 분류하고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학명을 정한 식물학의 시조 칼 린네. 오늘날 사용하는 생물 분류법인 이명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칼 브루다흐, 독일의 해부학자로 생물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고트프리트 트레비라누스, 독일의 생물학자로 비교 해부학에 대해 연구하면서
생물학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정립했습니다. 장 라마르크, 프랑스의 동물학자 진화론자로 다윈에 앞서 진화론을 전개하고 최초로 체계화된 학문으로서 제기했습니다. 1809년에 출간한 동물 철학에서 생물종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기본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생물이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점점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생물이 진화한다는 것이죠. 이후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의 기초를 확립한 찰스 다윈에 의해 생물학은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등장한 게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생물학의 전통은 되게 의학과 자연사까지 오래됐습니다. 의학이라고 한다면 2세기의 로마 과학자 갈렌, 또 자연사 전통 그러면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야 식물학과 동물학이 겨우 전문적인 과학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때 프랑스의 그 화학자 라부아제가 처음으로 물질 세계와 생명 세계에 관한 어떤 연관 관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독일의 위대한 탐험가이자 박물학자였던 알렉산더 폰 훔볼트는 그 생명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면서 생물 지리학, 생태학, 동물 행동학 같은 걸 탄생시키죠. 세계를 탐험하던 그 박물학자들은 멸종과 종의 돌연변이가 생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숙고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만큼 우리가 막 알잖아요. 네. 망원경을 발명한 다음에야 우리의 우주관이 바뀌었고 지금은 우주에 떠 있는 이제 망원경들이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죠. 또 작은 것을 보면서 현미경들은 우리 인류의 생명관을 바꿔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미경은 생명이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세포 이론은 생명의 기본 토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발생학과 이제 고생물학이 생겨났고 또 찰스 다윈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케임브리지의 크라이스트 컬리지에서 공부한 찰스 다윈이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라는 진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1859년이거든요. 1859년에 진화론이 발표됐으니까 이제 채 160년이 채 안 된 거죠.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 생물 진화론을 내세워 19세기 이후 인류 문명사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1859년 50세의 진화론에 관한 20년간의 자료를 정리한 종의 기원을 발표했는데요. 종의 기원은 생물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며 혁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윈이 논증한 종의 기원은 5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변이한다. 변이는 후대로 물려 전해진다. 생존을 위한 극심한 투쟁이 있다.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일어나는지 여부가 생명체의 생존을 결정한다. 아주 긴 지질학적 역사 속에서 이들 성공적 변이가 아주 다양한 동식물 종이 생성되는 기원이다.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해 동식물들이 풍요로워지고 방대해진 다양성 속에서 신비로운 질서가 있다는 점을 다윈은 간파했습니다. 인류 문명사의 대변혁을 몰고 온 다윈의 진화론은 지금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신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어온 기독교 중심의 서구 사회는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주장으로 발칵 뒤집어졌죠. 하지만 오스트리아 유전학자 그레고어 멘델에 의해 1950년대에 들어 DNA 유전자가 발견되는데요. 이 유전의 법칙에 의해 다윈의 진화론은 한층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유전의 원리는 19세기에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멘델의 유전 법칙이 논문으로 발표된 게 1865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의 종이건이 발표된 지 불과 6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논문은 말 그대로 초야에 묻혀 있었던 거죠. 20세기 초에야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면서 그다음에 토버스 헌트 모건이 그 초파리 염색체를 이용해서 유전학을 발전시키고
또 20세기 초반에는 이곳 캠브리지의 캐버디시 연구소에 있었던 왓슨과 크릭의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면서 이제 유전학이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죠. 1953년 4월 25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생물학계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됩니다. 20세기 자연과학계의 최대 사건,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이 그것인데요. 제임스 왓슨과 프렉시스 크릭에 의해 발견된 DNA의 분자 구조 모델입니다.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물질인 DNA의 구조가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이중 나선 형태로 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인데요. 인간 세포의 핵 속에는 모든 생명 정보를 담은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각각의 염색체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실타래처럼 촘촘하게 얽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중 나선 구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로 생물, 의학 발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왓슨과 크릭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의 중심 원리가 성립되자 20세기 후반에는 생물학은 유기체 생물학과 분자 생물학으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최근엔 20세기 후반에는 뭐 유전체학 생물학, 그다음 단백질학 같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가 이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기체 생물학과 분자 생물학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체 생물학자들도 분자 기술을 자기 연구에 도입하고 있고, 또 분자 생물학자들도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이 생물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생물학의 시대이고, 생물학이 아마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밥줄일 것 같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약물이나 의료 장비 개발은 생물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더라도 현대 의학과 과학기술이나 생물학 기술이 그러니까 생물학의 방법론과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죠. 전자공학과 정보공학은 바이오 전자와 바이오 정보 같은 식으로 생물학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노과학 역시 생명과학과 결합되어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과학과 공학에 있어서 생물학이 변화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현대 생물학에 대한 통찰과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의외로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생물학을 되게 낯설어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되게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생명의 생성의 발전, 그다음에 복잡한 개별성은 수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물학은 되게 우리 자연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수학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근본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일 것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구하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란 가설이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자료를 모으고 또 데이터를 또 검토하는 행위가 이제 바로 이제 탐구겠죠. 탐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모방하는 이제 생명체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따라하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앞 사람의 표정도 따라하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하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도 따라해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융합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융합이란 비슷한 것을 섞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얼기설기 엮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창의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들이 없잖아요. 세상에 모든 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유전자도 6억 년 전에 다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새롭게 편집하고 조합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과학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탐구하고 따라하고 융합하는 본능을 신나고 재미있게 명랑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과학을 알아야 된 거죠. 우리가 이런 본능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되게 어렵게 느끼면서 사실은 우리 본능을 구현하지 못하는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구체적인 주제는 왜 보통 사람이 생물학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인간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가 주제가 되고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책임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생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분자생물학이나 세포생물학을 뭐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왜 영장류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실제로 영장류로 부릅니다. 과학에서도.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 그런데 스스로 영장이라고 자처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영장인 줄 알고 자연을 참혹하게 착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장은 원래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이라고 여기는 데는 인류가 탄생할 때까지 생명이 지나온 38억 년의 진화 역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38억 년 전에 그야말로 우연히 등장했거든요. 처음엔 박테리아였습니다. 박테리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리고 다른 박테리아와 공생하면서 서서히 몸을 변화시켜 왔죠. 우리는 박테리아에서 작은 벌레로 다시 어류와 양서류로 파충류,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가 생기고 마침내 인류가 진화했다고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진화란 인간을 향해 전진하는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화 과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화는 인간을 향한 진보가 아니라 생명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박테리아는 여전히 지구의 가장 많은 다양성과 가장 많은 생물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인류는 단 한 개의 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꼬리가 없는 영장류는 전체 지구의 24종밖에 없어요. 5,800만 년 전에 시작한 영장류 전체도 400종밖에 안 되거든요. 이에 비해서 뭐 포유류는 5,400종쯤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새는 1만 종이나 되고요. 어류는 3만 종이나 됩니다. 척추동물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죠. 또 4억 년 전에 등장한 곤충은 지구 생명체의 커다란 눈에 보이는 생명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란 사람을 향한 진보의 과정이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종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부잔스키는 진화의 개념을 통하지 않고는 생물학에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거든요. 적응 형상은 물론이고 공룡이나 거대한 나무, 공작새 같은 기이한 생명들의 기원이나 분포에 이르는 모든 생명의 현상들을 진화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많은 원인이 그 진화에 의해서 각인된 유전자 때문이거든요. 또 많은 철학적 난제를 또 생물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화는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진화를 알면 우리 인류는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겸손해진다는 것 이런 것 같아요. 겸손해진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되게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화를 통해서 다른 생명과 인류를 이해하게 되면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류들도 귀한 존재죠. 진화의 목적은 생명의 다양성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진화의 목적이 진보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의 결과 그러니까 인류 같은 귀한 존재들 나타났죠. 제가 지구에서 수도 많고 그다음에 다양성도 많고 수도 많은 박테리아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어난 걸 정말 감사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한 변방의 작은 천체라고 그것을 알게 해주었고요. 진화 이론은 인류가 모든 생명체의 영장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또 알려주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거고요. 보통 사람들이 과학 중에서도 특히 생물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겠죠. 그러니까 행복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